롯데호텔 28층 아버지는 내게 해고 통보를 건넸다. 바로 그날은 혜인과 처음으로 식탁을 차린 날이었다. 백도윤 쉰셋 물류 감사 출신입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날의 회중시계는 아직 깨지지 않았죠. 삶이 당신을 지워버리는 순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른 장면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겠어요? 오늘부로 지훈이가 널 대신할 거다. 아버지의 말은 문장 끝에 마침표도 없이 가라앉았고 그 조용한 확정이야말로 가장 큰 폭력처럼 느껴졌다. 나는 말을 잃었고 순간 숨이 막혔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내 목덜미를 눌러 의자 깊숙이 밀어 넣은 것 같았다. 비는 이미 오전부터 내리고 있었고 해운대 본사 23층 회의실 창문을 뚫고 빗줄기가 흐르는 자국이 점점 굵어졌다.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절반도 차에 끝나지 않았다. 회의실 조명의 색이 조금은 누렇게 변했는지 아니면 내 눈이 흐려진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 만큼 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나는 심호흡 한 번 없이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띄워진 마지막 슬라이드를 건너뛰고 자료를 덮었다. 내부 감사 결과 직원 임금 삭감보단 중간 관리직의 복지 항목을 재조정하는 쪽이 더 낫습니다. 재무 비율도 그렇고 현장 반응 역시 고려하면. 넌 감성적이야. 아버지는 노트북을 덮으며 내 말을 잘랐다. 책상 위 흐릿한 LED 불빛이 그의 안경테에 반사되었고 순간 그의 눈빛이 보이지 않았다. 기업은 감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시장은 약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지. 말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아래 숨겨진 의도를 읽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는 걸. 백지훈 내 동생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셔츠는 구김 하나 없었고 슬라이드 넘김 속도는 군더더기 없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정중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팀원들은 시선을 피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는 척했다. 오래전 함께 야근하며 컵라면을 나눴던 동료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나눠 먹던 부장들. 그들 눈빛은 죄송합니다도 힘내세요도 아닌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라는 조용한 회피였다. 이번 주까지만 출근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져 있었다. 남은 연차는 정리해 주겠다. 법무팀이 인사처리 도울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칼 끝까지 무언가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내 안의 혈관들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다시 서류를 펼치며 내 존재를 지운 듯 보였다. 내 다리 옆에서 떨어진 코트 자락은 이미 젖어 있었고 그 끝에선 물방울 하나가 바닥을 톡 떨어졌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겐 천둥처럼 울렸다. 회의실 문을 나설 때 USB를 조용히 뽑았다. 손에 잡힌 건 싸구려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지만 몇 년 동안의 야근과 토론, 그리고 혜인의 손편지까지 담긴 작은 기기였다. 서류 뭉치의 가장자리엔 내 손바닥 땀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무언가를 꺼내려다 말았다. 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회중시계가 있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 아직 열 이유도 없었다. 아니, 아마 지금 열면 그 안의 시간이 내 오늘을 부정할까봐 두려웠다. 비는 계속 내렸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사라지는 사람처럼 걸어 나왔다. 오늘은 당신이 처음으로 해방된 날이야. 혜인이 미역국을 내밀며 웃었다. 그녀의 눈겐 깊은 피로가 있었지만 웃음은 정직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김이 살짝 올라오는 국에서 들깨가루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그 향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식탁이라고 하기엔 작고 낮은 철제 책상이었지만 그 위에 놓인 4개의 그릇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완벽했다. 예린이는 미역을 한 줄기씩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며 엄마 이거 머리카락 같아 라고 웃었고, 민준이는 옆에서 웅 이 소리를 내며 플라스틱 숟가락을 매트에 떨어뜨렸다. 나는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머금었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다. 창밖은 아직 저녁이 차에 가시지 않았고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빨랫줄에 오늘 하루가 널려 있었다. 와이셔츠가 아니면 반팔과 아기바지가 서로 엉켜 흔들렸다. 이 집에 온 지는 이제 보름째였지만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싱크대 배수구 소리는 여전히 낯설었다. 마치 어딘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새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면접 어땠어? 혜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물류 경험 없다고. 경력 공백도 있고. 그녀는 숟가락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봤다. 괜찮아. 우리 아직 움직일 수 있어. 당신도 나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혜인은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표지는 이미 몇 번 접혔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이건 내가 NGO에서 일하면서 정리해둔 것들이야. 우리 지역 식료품 프로젝트. 말했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긴 버거워. 당신이 같이 해줬으면 해. 내가 뭘 알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 사람 좋아하잖아. 정리 잘하잖아. 뭐든 배울 수 있잖아. 나는 대답 대신 철제 상자를 바라봤다. 노트는 다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혜인은 자물쇠를 채웠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혹은 내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어딘가의 문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거실에는 커피 자국이 묻은 종이컵이 하나 남아 있었고 벽 한쪽엔 예린이가 그려놓은 크레파스 낙서가 햇빛처럼 퍼져 있었다. 혜인은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민준의 배 위엔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형 책상 정리는 다음 주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리 보낸 이는 지훈이었다. 짧고 무미건조한 문장이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천천히 눌러 찌그러뜨렸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혜인이 감춰둔 철제 상자를 다시 꺼냈다. 손가락이 자물쇠까지 가서 멈췄다. 열까 말까. 노트 안에 적힌 그녀의 꿈은 과연 나도 함께 해도 되는 걸까? 결국 나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불을 끄며 혼잣말했다. 오늘은 해방이 아니라 첫 수업이었나 봐. 하얀 병실 천장엔 균열 하나 없이 매끄러운 무늬가 퍼져 있었다. 그러나 내 시야는 그 하얀 벽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눈꺼풀이 무겁고 손끝에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언가 말라붙은 듯한 고요. 아이들의 목소리도 혜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깁스에 둘러싸인 내 팔이 묵직하게 고통을 전하고 있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론 흐린 구름 사이로 무언가 자꾸 흐트러지는 기분이었다.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들여다보며 짧게 말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장기 내출혈은 경과를 봐야겠고 오른손은 회복까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 않았다. 간호사는 조용히 비닐봉투 하나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안엔 구겨진 회중시계가 있었다. 줄이 끊어진 채 겉면엔 핏자국이 말라 있었다. 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아직은 만지고 싶지 않았다. 병실 한쪽엔 장인어른이 앉아 있었다. 신만길 씨,
그는 항상 말보단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다. 장모님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울고 있었고 그 울음은 병실 안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다. 혜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나는 어렵게 물었다. 장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왔다. 그는 비닐봉투를 열고 그 시계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에 쥐어주었다. 시계는 차갑고 기묘하게 무게감이 있었다.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시간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다. 노트. 그가 처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고 오래된 기계처럼 느렸다. 혜인이가 마지막으로 노트 얘기를 했어. 자물쇠 있는 거. 당신한테 넘기라고. 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가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손안의 시계가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민준이 그림이 그려진 탕약병을 침대 옆에 두고 돌아갔다. 장인은 말없이 병실 문을 닫고 나섰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계의 뚜껑을 열었다. 안쪽엔 혜인과 내가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혜인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슬프고 어딘가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 아래 작고 흐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 끝에서도 당신을 믿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무릎이 풀렸다. 나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 타일이 허벅지를 통해 전해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당신이 이 페이지를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곁에 없겠지요. 노트 첫 장을 펼치자마자 보인 그 문장은 내 마음속 어딘가를 천천히 찌르는 바늘 같았다. 글씨는 혜인의 손길 그대로였다. 둥글고 따뜻한 그러나 망설임 없는 필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날 아침 장인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애가 남긴 것 중에 당신이 먼저 보는 게 좋겠어. 봉투 안엔 혜인이 초기에 정리했던 사업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재생지 위에 출력된 글자들과 손글씨가 뒤섞여 있었고 구석에는 점심시간에 적어둔 듯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육개장, 4-5분씩 4,500원. 이모님 단무지 넉넉히. 그 메모조차도 혜인답다고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제안서를 덮고 다시 노트로 눈을 돌렸다. 2021년 봄. 나는 지금 다대포 공단에 오래된 5층 창고를 개조한 임시 사무실 안에 있었다. 창문은 작고 바람은 거칠었으며 회색 화이트보드에는 오래된 마커 자국이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앞에 선 나는 어깨를 펴고 젊은 직원 5명 앞에 섰다. 우리가 하려는 건 단순한 배송이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내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밥상을 차리는 시간, 그걸 돕는 일이에요. 24시간 안에 직접 만난 사람에게 신선하게 전달하는 일.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어딘가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도 있었고 육아휴직 중 해고된 워킹맘도 있었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건 혜인만의 꿈이 아니었다. 나는 혜인이 남긴 보험금 일부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숫자 위에 남겨진 잉크의 흔적보다 그 돈이 닿아야 할 사람들을 먼저 떠올렸다. 첫 사무실 책상 위 나는 회중시계와 노트를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시간을 하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걷기 시작했다. 오혜선 점장은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손에 쥔 클립보드를 두드렸다. 당신 안에 꽤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면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던 중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실은 제가 노트에서 본 문장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사람은 먹는 것만큼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 쓰셨던데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손에 잡고 있던 마커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입을 열었다. 그건 혜인이 말이에요. 밥을 나눈다는 건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밥상을 지키는 게 삶을 지키는 거라고.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화이트보드 밑을 가리켰다. 거기엔 오래전 혜인이 적어놓은 듯한 낙서가 있었다. 작은 꽃그림 옆에 붉은색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 세대의 밥상, 지금 여기서부터. 회의가 끝나고 핸드폰 알림이 떴다. 청아그룹 해당 구역 플래그십 매장 오픈 예정.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꺼버렸다. 그리고 손끝으로 책상 위 시계와 노트를 동시에 눌렀다. 둘의 온도는 다르지 않았다. 청아는 창명마트의 캠페인이 자사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뉴스 속 목소리는 사무실 스피커를 뚫고 들어왔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선풍기 소리마저 순간 멈춘 듯 느껴졌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매미 울음이 묘하게 서늘하게 들렸다. 나는 마우스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혜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꿈을 이야기하던 날 그녀가 했던 말. 우리가 다르면 증명해야 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그 기록이 지금 내 앞에 있었다. 혜인의 노트 그녀가 보낸 이메일 개발 회의 초안, 그리고 파일 메타데이터까지. 나는 모든 파일을 압축해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다. 폴더 이름은 단순히 혜인이었다. 오혜선 점장은 팔짱을 낀 채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법무팀에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야.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돼. 알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회의실 TV에 연결했다. 화면엔 혜인이 작성한 첫 제안서가 나타났고 이어서 이메일 캡처와 회의 사진들이 전환되었다. 직원들이 조용히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전달하죠. 감정을 뒤섞을수록 진실은 흐려져요. 지역신문 기자가 취재차 들어왔다. 그는 이 사안이 지역의 작은 싸움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 충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는 인터뷰를 요청받았고 나는 그렇게 답했다. 우린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 한켠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회중시계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깨졌던 유리가 갈아진 채로 아직 멈춘 시간을 품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손에 들고 천천히 태엽을 감기 시작했다. 딸깍딸깍.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었던 것뿐이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였다. 시계 속 사진 속의 혜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어느새 내 표정에도 겹쳐졌다. 그러나 그 순간 스피커에서 다시 뉴스 속 음성이 들려왔다. 해당 캠페인에 대해 청아그룹은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이어서 등장한 인터뷰. 낯익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실패작이야. 말하는 이는 아버지였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움찔했다. 롯데호텔 28층 VIP룸. 정면 창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 뒷모습은 오래전 가족사진 속에 남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단정한 정장, 빛나는 구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지만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내 손엔 회중시계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 굳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숨기지 않고 흘리지도 않으려 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차례였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입술은 단단히 다문 채였다. 그는 한 발자국 다가오더니 말없이 내 옷깃을 한번 훑어보았다. 돌아와라. 그의 첫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청유에 가까운 어조였다. 지우는 아직 멀었다. 넌 돌아와야 한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나는 그 말에 미소 없이 고개를 들었다. 전 이제 혜인의 남편이었고 예린과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문장 끝을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은 건 나도 모르게 나왔던 본심이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조차 무언가를 의식하는 듯 어두워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몇 초간 시선을 주고받았다. 단 한마디 없이도 말보다 많은 것들이 오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엔 권위가 아닌 나름의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회중시계를 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우린 시간을 같이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내 말은 칼날같지도 눈물겹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잠시 그 시계를 바라보다 천천히 등을 돌렸다. 이야기는 끝났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래 살아왔고 오늘 그 결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회의 테이블 위엔 이미 정리된 물병과 유리잔이 놓여 있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남은 입술 자국, 그리고 그 옆에 남은 셔츠 칼라의 땀 자국. 모든 것이 조용히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나는 안주머니를 만졌다. 거기엔 혜인의 노트 사본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그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에겐 가장 정확한 정의였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바깥의 가을빛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오늘 처음 가슴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신망일 선생은 아무 말 없이 내 책상 앞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엔 작은 명패가 들려 있었다. 백도윤 대표, 창명복지재단. 그는 말없이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이제 혜인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 차례네. 짧은 말 속에 묵직한 시간이 담겨 있었다. 2023년 봄. 우리는 해운대 복지센터 2층을 새롭게 개조한 사무실로 옮겼다. 벽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고 창밖에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며칠 전 등기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를 펼쳐보았다. 비영리재단 설립 허가증. 이름은 혜인이 남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져왔다. 심혜인 식탁.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이제는 이름으로 남겼다. 창명마트 운영팀과 혜인의 예스 NGO 동료들이 함께 모였다. 우리는 지난 캠페인 수익 중 일부를 재단 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의 장학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그리고 주말 급식센터. 우리가 시작한 이 움직임은 돌틈 속에서도 자라나는 새싹처럼 작지만 단단했다. 행사 당일 복지센터 강당 한쪽 벽에 혜인의 사진이 걸렸다. 그 옆엔 복제한 회중시계가 투명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었다. 마치 혜인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 있다는 듯 그 웃음은 변하지 않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 첫 장학금 수혜자 5명의 아이들이 무대로 올랐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아저씨, 오늘 고기 반찬 처음 먹어봤어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의 손엔 알록달록한 점심 식판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엔 갈색 소고기 조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혜인의 시간을 지금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기억이 아니라 현재로, 그리고 앞으로로.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청아그룹 백지훈 부사장 회사 기금 횡령 혐의로 사임 발표. 나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 이름을 듣는 감정조차도 이제는 오래된 유물처럼 느껴졌다. 신망일 선생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리는 늘 말이 아닌 손으로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뒷모습이 사무실 문을 넘어 사라질 때 나는 조용히 한 번 더 속으로 말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양산 언덕 공동묘지. 가을 바람이 살랑이며 은행잎을 굴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국화 세송기를 꺼내어 무덤 앞에 차례로 내려놓았다. 하나는 혜인, 하나는 예린, 하나는 민준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석 위에. 그중 하나엔 나도 같이 묻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내 손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이제는 태엽을 감지도 않았고 유리도 새로 바꾸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 시계를 묻었다. 그 옆엔 혜인이 남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한 장을 살짝 찢어 넣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돌은 남지만 바람은 남지 않아요. 바람이 되세요. 나는 흙을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에 흙이 닿는 감촉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람이 이별을 감당하는 방식은 말보다 행동에 있다. 나는 그 시계와 함께 지난 시간의 나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 조용히 일어나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재킷을 입은 한 소년이 서 있었다. 서재현, 혜인의 외손자이자 나와의 관계를 가장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 그는 말없이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흙 위에 놓인 국화의 줄기를 곧게 세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그 짧은 동작에 이해와 수용 그리고 용서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묘비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 아래엔 혜인의 이름이 흐릿하게 반사되어 있었다. 바람이 스치며 스웨터 끝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순간 혜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리는 듯했다. 고마워요. 정말 들렸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려오는 길. 나는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다 오래전 혜인의 음성 메시지를 찾아냈다. 밥은 먹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해요. 당신 참 수고했어요. 목소리는 희미했고 중간에 잡음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선명했다. 나는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은행잎이 다시 바람에 떠올랐다. 나는 그 잎사귀가 떨어지는 궤적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놓고 더 많은 것을 품기 위해. 흙 속에 묻었던 회중시계는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천천히 시간을 다시 감기 시작했다. 은행잎이 바람에 실려가던 언덕 위 손자의 작은 어깨 너머로 혜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 호흡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삶을 완벽히 정리하진 못한다. 하지만 남은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서 더 멀리 간다. 내가 쥐려 했던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누군가를 보낼 공간이 생겼다. 실패한 아버지도 잊힌 남편도 언젠간 누군가의 식탁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다. 당신은 삶 속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을 고이 묻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또 하나의 식탁이 차려질지도 모릅니다.